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되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로 사연 채널을 접해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처럼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생인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지독한 가난을 겪은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이고요. 자라면서 한번 집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시다가 그 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시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신 아버지는 다른 금융 관련 업종으로 회사를 옮기실 수도 있었지만 결단을 내려 시골로 귀농을 하시게 되었죠. 마침 농사일을 아버지의 형이신 큰아버지가 하고 계셨고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도시에서 자라다가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했고 아빠가 태워주지 못하는 날이면 저는 시골길을 40분이나 걷거나 1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다행히 집에는 벽마다 책장이 있었고 책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시골이라 할 일도 없고 해서 아빠 농사일을 돕는 것이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책을 읽다 보니 우리 3남매는 모두 괜찮은 대학을 가게 되었죠. 우리 집에 그렇게 책이 많았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지내셨지만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서울대를 갔냐고 어머니에게 공부 비결에 대해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그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하셨었죠. 그런데 왜인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자신의 학벌을 밝히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서울대를 나왔다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강해지고 또 너무 높게 보거나 혹은 서울대 나왔는데 저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비아냥을 많이 들어봤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어머니 자신을 너무 서울대라는 학벌로만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죠.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 같은데 왜 굳이 숨기시는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나온 게 감출 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농촌에선 논밭을 누비며 씩씩하게 자라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에 가보니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을 즐겼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2달 일하고 나니 점장이 자신의 조카가 일해야 한다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억울했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려니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 빵집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빵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녀와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50만 원이 처음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전공을 살려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복지나 처우가 좋은 외국계 제약회사였어요. 유명한 약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처럼 접대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병원을 한 번씩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약을 드리고 또 바뀐 사항들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마케팅 역시 제 적성에 맞아서 저는 아주 바쁜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아시나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10명도 더 되는데 집값도 높고 살기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그냥 내가 벌 수 있는 한정된 돈을 나 자신에게만 쓰고 편하게 살겠다는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꼭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랑 한두 번 사귀기도 했고 소개팅도 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찾다 보니 경쟁력이며 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더군요. 사람이 착해도 능력이 너무 없으니 연애를 해도 힘들고 또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자금이 없다고 5년 후에 결혼하자던 대학생 때 만난 남친은 그만 차버리고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형편의 남자를 찾아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단체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여행 같은 형식으로 여러 명이 1박 2일 펜션에 모여 지내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은 소개팅이다 하면 나가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며 잘 차려입고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온 남자들 중에 처음부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균 정도의 키에 깔끔한 카키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단정하고 점잖아 보여 저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인지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저녁 바베큐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그에게 그릇에 먹을 것을 덜어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 남자의 친한 친구인 야구 모자를 쓴 분이 제 친구도 마음에 들어있기에 서로 한 명씩 공략을 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또 저녁 먹고 넷이서 산책을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댄디남과 산책을 하며 처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선 산책길. 길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가로등이 있고 나무들과 펜션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산 좋아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많이 해서 산을 좋아합니다. 재작년부터 2년 정도 등산 동호회 활동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동네 뒷산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전부인데. 근데 농촌에서 자라서 산을 어릴 때부터 막 뛰어다니곤 했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등산 모자 살 때 혹시 브랜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등산 모자 사시게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땀 흡수 잘 되는 거? 아니면 햇빛 잘 가려주는 거요? 저는 그분과 등산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실제로 산을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 적적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다니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등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산부터 시작해서 주말마다 등산 데이트를 다니고 함께 등산용품 전문점을 다니면서 물품들을 샀죠. 제가 모르는 용품에 대해서도 그는 박식했고 저보다 동호회 경험이 많아 아는 것도 많아서 더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의 결혼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은 것을 좋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썸을 타다가 그분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남친과 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몰아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취준생이었던 남친도 취직을 하게 되자 둘 다 월급이 있으니 가고 싶은 맛집도 돈의 구애를 덜 받고 먹으러 갈 수 있어 그것 또한 즐거웠습니다. 다만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아버지 전 직업이 뭐였는지 말하지 않았고 엄마 학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워낙 돈이나 학벌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친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동네에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고 해서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친이 소주를 시켜서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시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몸을 못 가누자 그는 걱정을 하면서 잠시 쉬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그렇게 한 번씩 모텔에 가기도 하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족발을 먹은 지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일단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더군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말했고 그 사람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 한두 번 다들 쎄한 느낌을 받곤 하잖아요. 제 경우는 상견례 때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된 식당은 룸으로 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상견례다 보니 남친도 정장을 입고 예비 시모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더군요. 갈색 무늬로 유명한 명품 가방까지 들고 말이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수수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검정색 정장과 단조로운 단색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또 저는 상견례다 보니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원피스가 마음에 드셨는지 우리 딸 이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임신한 티가 날까봐 약간 헐렁한 디자인으로 고른 것인데 예쁘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피스는 얼마나 하니? 옷 사는데 돈 많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대뜸 남친의 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예비 시모를 바라봤죠. 그러고 보니 처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어쩐지 말에 가시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은 왜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의 대화는 주로 부모님들끼리 나누었는데 예비 시아버님은 그냥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사는데 보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등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뭔가 진심이 없는 대화 같았지만 어차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인사나 하고자 모인 자리였기에 우리 가족도 좋게 좋게 대답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얘, 너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덜컥 애부터 가졌어. 우리 아들 밥 잘 챙겨줄 수 있겠어? 훈훈한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말투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계속 예비 시모의 말투가 좋지 않아 결국 저희 부모님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셨죠. 사돈, 제 딸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보다 못한 아빠가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아직 애 같기도 하고 애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그러죠. 안 그래도 아쉬운 결혼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인물 좋고 직장 좋고 학벌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애가 서울시장 나가면 열쇠도 몇 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안사돈, 상견례 자리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시골서만 사시고 못 배우셔서 요새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요새 누가 사랑만 가지고 결혼합니까?
안 그래도 도시 사는 사돈 못 얻어서 속상한데, 아휴, 오늘 차림새도 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결국 가만히 계시던 엄마가 입을 떼셨습니다. 엄마는 평소 굉장히 조용한 분이시지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달변가셨는데 엄마가 화가 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죠.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거나 감정이 상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친 역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 순간 식당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빠가 엄마의 팔짱을 끼며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고 자리를 피하려 하셨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자리였기에 간신히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떤 경우에도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삼아선 안 돼. 오늘 예비 시모 자리 태도를 보니 아니다 싶구나.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하는 언행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참 속도 좋구나.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와 남친이 함께 사는 건데.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굳이 같이 속물처럼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 집 형편이나 우리 엄마 학벌에 대한 이야기나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시모가 못 배웠다느니 시골이라느니 하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아예 대응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든 파티 느낌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식장이 필요했습니다. 생화도 아주 많이 필요했고 정원이 있는 결혼식장을 찾아야 했고 혹시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소를 대여한다면 야외 출장 뷔페도 알아봐야 했죠. 혼자 품을 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뱃속의 아기와 남편과의 신혼생활에 집중했죠.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아무런 힘든 일도 없고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향이나 등산이라는 취미, 그리고 책을 읽는 취미 같은 것이 많이 비슷했거든요. 비록 제가 임신 중이라 함께 등산을 가진 못했지만 산에 가는 대신 서점을 다니며 책을 많이 읽고 독서 모임도 함께 가지곤 했죠. 대학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인서울 대학 출신이어서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박하다시겠어요. 저는 이과라 제 전공이 화학에 대해서만 잘 알았는데 남편은 문과 전공이라 그런지 저보다 훨씬 다양한 책들을 읽고 사회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남편에게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보니 시댁에도 제법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문학책이 많이 있었죠. 물론 국문과 전공이신 엄마의 서재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태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님께 여쭤보았죠. 어머님, 신랑 어릴 적에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신랑이 저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많이 박학다식해서요. 다 어머님 교육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평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하자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굴에 홍조를 가득 띄우시면서
책 애찬론을 펼치셨습니다. 그럼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내 또래 중에서는 가방끈이 긴 편이거든. 근데 어릴 적부터 문학소녀여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지. 분야도 다양하게 말이야. 그래서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대학 간 거지.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문화 교육 같은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 크면서 말이야. 네, 그렇군요. 참고할게요, 어머니. 그래, 뭐 현대문학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은 읽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단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어머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이 나셨는지 저를 데리고 서점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 현대문학들을 권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전이라고 유명한 현대 소설가들 책들을 소개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웃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았고 저는 친정 어머니 전공이 국문과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정말 유명한 한국 문학가들이며 외국 문학가들의 작품을 본의 아니게 다 읽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는 국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유명한 언론의 기자로 계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워낙 책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회계열 책들은 잘 몰라도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임에도 항상 국어 공부를 안 해도 수능도 언어 영역은 1등급이 나오곤 했었죠. 뭐 어쨌든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굳이 어머님께 할 이유도 없거니와 엄마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현대 소설가들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시는 것을 얌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즐거우시다면 저도 나쁠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신이 나셔서 저만 보면 한국 문학가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이런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쉬웠는데 며느리라도 이런 면을 알아주니 좋다고 하시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예, 넌 김소월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 진달래꽃 아닌가요? 그런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 말이야, 김소월 시의 엑기스는 가는 길이라는 시거든. 왜냐하면 김소월은 그림을 좋아해서 여백을 중시했는데 그런 여백의 미가 그 시에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김소월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말이지. 워낙에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가적인 면모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래. 마치 유럽의 고우처럼 말이야.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양적인 색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나 전래동화를 시에 담은 정신이라는 것을요. 장애인인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이끌어 했던 여장부 어머니 대신 문학 소녀였던 고모가 그런 옛 이야기들을 어릴 때 많이 읽어주어서 그렇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소울은 고우 같은 그런 감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라 사실은 냉철한 사업가였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말수가 엄청나게 적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물론 모두 국문과 전공이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시어머니의 아는 척에 굳이 태클을 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그냥 시어머니와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항상 대단하시다고 그런 건 어떻게 아시냐고 항상 물개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뾰족하게 시비를 걸려고 하시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지시곤 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님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나자 이제 어머님의 비위를 완전히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입장에서 인신공격이라고 할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말을 하실 때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기를 낳을 때 결국 길어진 진통을 못 견뎌 제왕절개 수술한 점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과 달리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저에게 끝까지 참고 자연분만을 했어야 된다고 친정 엄마한테 그런 교육 못 받았냐고 두고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3.8kg나 되었고 제가 근육이 많이 없어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그걸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의 다른 불만은 제가 분유를 먹인다는 거였습니다. 모유를 먹여야 하고 젖이 잘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나오도록 젖이 도는 약도 있고 미역국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제가 6개월 정도 간식처럼 먹이다가 단유를 하겠다고 하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유두가 한물이라서 아이가 젖을 물기 너무 힘들어하고 젖 자체도 소위 말하는 참젖이 아니고 물젖이라 별 영양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쉬지 못하고 젖을 먹이려고 앉아있거나 요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도 계속 자기 주변에 배운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의 끝에는 꼭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못 배워서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제가 제왕절개 수술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과 도대체 학벌이 무슨 상관인지 그냥 상황에 따른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그런 사람 아시나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고 믿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 시골 사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나 제대로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냐고 묻길래 제가 제대로 대답을 안 차 그냥 중졸이거나 그 이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중졸하면서 우리 엄마를 한 번씩 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의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음식을 도우러 갔었는데 함께 음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가 특이했던 점은 이게 지역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식구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두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 같이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하셔서 의아해서 일단은 따라했지만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어 슬쩍 시어머님께 제사를 철상하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근데 아까 1층까지 다들 엘리베이터 타고 왜 나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별 희한한 애를 다 본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봤니? 원래 조상들 영혼이 왔다 가는 거니까 잘 가시라고 배웅하는 거잖아. 저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역마다 조금 풍습이 다른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집집마다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에 어머님은 꼭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워낙 시골서 자란 데다 부모님도 배움이 짧으실 테니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 한두 번은 못 들은 척하면서 넘겼지만 나중에는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뭐랄까? 저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말끝마다 부모님 타령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편과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했죠. 남편은 뭐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머님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세뇌가 된 것인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워낙 교양도 많고 똑똑해서 교육에 있어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시다고. 그래서 사돈의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엄마가 혹시 서울대 나온 거 아시면 기절하겠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학벌이 없는 고졸이시라 더 학벌에 대한 환상이 심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보험 일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건강이 한동안 안 좋아서 안 하시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보험 일을 하신다고 여기저기 한동안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좋은 학벌의 사람들이 많아 주로 좋은 대학 출신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도 하고 보험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도 해주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 벌려고 영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에 어머님이 일을 통해서 활력을 찾으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잠깐 들렀다가 어머님이 잔뜩 격안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며느라, 나 드디어 좋은 인맥 생겼다? 어머님, 좋은 인맥이요? 음, 내가 독서 동호회 나간다고 했지 않니? 거기서 낭독회 행사를 했는데 조를 짜서 낭독을 했거든. 근데 나랑 같이 낭독했던 동생이 글쎄 동국대 출신이라지 뭐니? 동국대 국문과를 나왔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니? 아, 그렇군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친구를 만난 거지.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속이 뚫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교양이 넘치는지 아우 너무 좋다니까. 그분하고 계속 친하게 잘 지내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쵸? 그럼 인서울이 괜히 인서울이겠어? 요샌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을 인서울이라고 그런다면서? 그 동생이 서울의 좋은 대학 국문과 나온 사람들하고 친목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도 나가보려고. 좋은 인맥 더 생길지 아니? 그렇구나. 어머님, 너무 잘 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성의껏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독서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국문과 출신 친구들과의 모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 시집기 모임을 한다면서 시를 창작도 하시는 등 열의를 불태우셨죠. 저는 그런 어머님이 귀엽기도 하고 열정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 마음으로 한편 응원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거기에 몰두할수록 저희 부모님 트집 잡는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기를 바랐죠. 그리고 한동안 저도 아기 키우랴 회사 다니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시모와 친정 엄마 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면 사돈끼리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말고 돌잔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일부러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돌잔치를 친구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돈끼리 굳이 마주 앉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 부딪히게 조심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결국 짧았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돌잔치다 보니 저는 원피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해야 했는데 신랑도 아기를 돌보면서 메이크업을 받다 보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지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사진을 찍자고 해도 자꾸 울고 떼를 썼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테이블 관리하는 측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인지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 중에서 한 곳에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앉아 계신 거였어요. 엄마는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오늘은 상견례와 달리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명품백을 들고 오셨는데 시모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두 분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으시고 음식을 드시는 듯 보였어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앞에서 보면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제발 시모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 마음 상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빌고 또 빌었죠. 다행히 정신없이 돌잔치를 하고 사회자의 진행이 다 끝날 때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사를 마치고 아기를 안고 부모님들이 계신 테이블로 인사를 하러 다가갔어요. 아유,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어. 배고프겠다. 엄마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엄마 옆에 앉아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고 있었죠. 예, 며느라가. 너는 어떻게 애 엄마가 돼서 애기는 안 챙기고 너만 먹을 수가 있니? 아, 어머님, 분유를 좀 먹일까요?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미처 밥을 몇 입 못 먹었는데 저한테 애기 밥 안 먹이냐고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먹이마. 너는 밥 먹거라. 엄마는 제 가방에서 분유를 꺼내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돈, 사돈은 모유 먹이셨어요? 분유 먹이셨어요? 아, 저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였어요. 돈 꽤 들었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모유 먹였어요. 젖이 안 돌았지만 어떻게든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 절친한 인서울 대학 나온 친구가 모유가 최고라고 최고의 천연식품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매느라가 제왕절개 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어떻게든 자연분만 해주는 병원을 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분만이 얼마나 좋은지 배운 분들은 다 알던데. 아휴, 그런 건 친정 엄마가 딸이 임신했을 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말을 듣던 엄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군요. 엄마가 화가 날 때의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길래?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대학 이름 말하면 사돈이 아실까요? 동국대 국문과인데 완전 똑똑한 친구죠.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엄마는 아기 분유통을 들고 있던 것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어머,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그러면 어디신지? 근데 제 동국대 친구도 그렇고 친구들은 다 이름 대면 아는 유명 대학인지라 서울에도 워낙 대학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시시한 대학은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안 간 거라. 어느 학교신지요? 엄마가 대학을 나왔다는 말에도 시어머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뭔지 계속 잘난 척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분이 나쁘셨는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학교 로고에 써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학 잘 아신다면서요. 모르세요? 하긴 라틴어로 적혀 있다 보니 모르실 수도. 아니, 대학마다 다 로고에 써 있는 게 다르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네? 전에 이어령 선생 존경한다고 하셨죠? 시모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우리 엄마를 보시더군요. 그분은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서울대 국문과요. 저희과 선배님이시네요? 네? 사돈, 방금 뭐라고? 제가 서울대 국문과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 시모는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이 그 자리에서 놀라 펄쩍 일어서시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무슨 한 마리의 꼴뚜기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아유,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고 무식 인증하는 시모라니. 남편과 시부 역시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모유가 안 나오면 분유를 먹일 수도 있고
자연분만이 힘들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배웠네, 못 배웠네 할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돈, 보험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서울대 동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저녁에 동문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맥 좀 쌓으시게 같이 갈까요? 아, 저는 고졸인데 가도 될지. 그럼요. 저랑 같이 가시는 건데요. 제 사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네, 네, 사돈,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저를 데려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내내 취하던 그 자세를 서울대 국문과 나왔다는 한마디에 바로 저 자세로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원래 워낙에 학벌주의가 심하신 분이니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문학에 대한 지식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자녀 교육 운운하신다거나 시골에 사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감히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집안이라는 식으로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이 드신 양반이시니 그런 부분이 생각이 바뀌기는 힘드시겠죠. 오늘은 결혼 초기에 있었던 시모와 친정엄마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연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벌을 간판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마치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의 모든 성공이 보장되는 양 말이죠. 인생을 거친 바다를 건너는 항해로 생각했을 때 물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좋은 오리발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처럼 유리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항해를 하다 보면 그런 수영 도구들을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맨몸으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순간도 오지 않을까요?